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0이 다 되어 세상을 다시 알게 된 여자입니다. 제 인생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이라는 시련을 겪고 나니 그 전의 삶이 왠지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때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시련을 겪기 마련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이렇게 굳건히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들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현모양처였을 정도로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걸 굉장히 고대하며 살았어요. 반대로 사업을 하셨던 엄마는 항상 여자도 직업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꿈이 현모양처인 저를 보고 엄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 그런 꿈을 가졌냐고 하셨죠. 저희 부모님 모두 일과 돈에 중점을 두며 사셨기 때문에 저는 늘 바쁜 부모님보다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부모님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내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처럼 혼자 두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하지만 엄마의 말대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시대에 맞게 저도 돈을 벌어야 했어요. 무엇보다 요즘 남자들도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는 여자보다는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여자를 더 좋아했죠.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은행에 취직한 것도 엄마의 입김이 컸는데 돈을 좋아하는 엄마가 강력 추천한 직업이 은행원이었어요. 돈을 만지는 직군에 들어가야 돈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 뭘 해야 돈을 버는지 잘 안다고요. 엄마 밑에서 컸지만 저는 별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고 수동적으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죠.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하진 않으니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저희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서로에게 버팀목이었으니 주변에서는 다들 저를 보고 엄친딸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제 입으로 말하긴 좀 창피하지만요. 이런 버팀목의 관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욱 끈끈해지고 강해졌어요. 제 위로 오빠가 있었지만 오빠는 저와 성격이 달라 늘 엄마와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제게 더 의지하고 마음을 기댔죠. 그런데 이런 엄친딸이었던 제가 결혼으로 인생을 망치고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남편을 소개받은 건 제 직장 상사인 지점장님의 소개였는데 지점장님은 항상 저를 유심히 살폈어요. 처음에도 저를 보자마자 자기 며느리감이라고 서슴없이 말했죠. 심지어 은행 남자 직원들에게도 윤 주임은 자기가 찜해놨으니 넘보지 말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만약 지점장님이 남자였다면 저도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했을 텐데 다행히 저희 지점장님은 여자분이었고 은행에서도 큰엄마나 큰이모로 불릴 정도로 화통한 성격의 직원과 고객 모두를 끌어안아주는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점장님이 그러실 때마다 그냥 농담이겠거니 웃고 넘겼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지점장님이 남자 소개를 해준다고 해도 본인 지인이나 조카 정도 소개해줄 줄 알았는데 본인 아들을 소개받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저희 엄마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엄마가 저 근무하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오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면 이미 사돈 맺은 사람처럼 살갑게 대하시는데 저는 그게 점점 더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어머, 윤 주임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도 아주 눈부시게 아름다우시네요. 우리 윤 주임이 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봐요. 다음부터는 창고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VIP룸으로 바로 들어오세요. 우리 윤 주임 어머님이신데 제가 VIP로 모셔야죠. 안 그래, 윤 주임? 아이고, 아닙니다. 그냥 창고에서 일 봐도 돼요. 이렇게 창고에서 딸내미 얼굴 한번 더 보고 좋지요. 뭐, 우리 윤 주임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주 우리 윤 주임만 보면 탐이 나요. 며느리감으로까지 탐이 난다니까요.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어요. 저야 저희 딸 이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하지요.
엄마가 은행에 올 때마다 제가 업무를 보는 창구에 와서 이런 말을 하고 가는데 나중에는 엄마도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지점장님 아들은 뭘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소개해 주려고 하냐고요. 저도 듣기로는 자동차 회사 다니고 자기 이름 앞으로 18병짜리 아파트 있고 결혼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괜히 섣불리 소개를 받았다가 사이라도 틀어지면 지점장님 얼굴 보기도 껄끄러워져서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지점장님이 회식 자리에 본인 아들을 불렀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게 되었죠. 지점장님은 제 팔짱까지 끼며 자기 아들 이 정도 인물에 이 정도 직업이면 어디 하나 빠지지 않으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고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년 연애 끝에 둘 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 상사이자 시어머니가 된 지점장님은 늘 제게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저희 둘 결혼시킨 일이라고 하셨고 그만큼 저를 끔찍이 아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1년 전 시어머니는 회사를 정년퇴직하셨고 한가해진 날들을 저희 엄마와 자주 만나곤 했어요. 정말 사돈끼리 이렇게 가까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두 분은 친구처럼 친했는데 실제로도 너무 신기했던 게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는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고 종교까지 같아서 통하는 게 많았어요. 이런 게 인연인가 싶을 정도로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엄마가 사업을 하다 보니 지점장 출신이었던 시어머니가 엄마에게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본인이 아는 거래처 사장님이나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을 소개해주고 투자 기회가 생기면 같이 돈을 벌자고 엄마를 꼭 챙겨주곤 했죠.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네 장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사업가인지 윤호 너 아주 똑똑히 알아둬. 그리고 내가 사위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바로 튀어가고 전구라도 떨어지면 바로 가서 새로 달아드리고 항상 충성을 다해. 어머님, 윤호씨 지금도 엄마한테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진 안 해도 돼요. 너무 잘해줘서 엄마가 저희 오빠보다 사위가 더 아들 같다고 하셨다니까요.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 나야 감사하지. 나는 우리 윤호 장갑 보낼 때 처갓집에 막내 아들 하나 보내는 마음으로 다 드렸어.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처갓집 아들이라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어머님한테 딸처럼 잘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이런 웃음꽃 피는 가족 간의 행복이 저는 영원히 지속될 줄만 알았는데 결혼한 지 6년 반 만에 저희 엄마가 사기를 당하면서 몇십 년 동안 운영해오던 사업체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절망적인 일이 생겼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일구는 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망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이렇게 허무하게 도산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짐작하고 계셨는지 가족들에게는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아둥바둥하며 여기저기서 막아보려고 했었나 봐요. 하지만 엄마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집이며 차며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팔아 파산만은 겨우 막았다고 했어요. 오빠나 저나 이런 사업 쪽에는 무지했고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직장인이었기에 어떻게 엄마를 도와줘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 고군분투하며 모든 걸 다 정리한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다시 만난 엄마는 그 몇 달 사이에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길래 저렇게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버렸는지 엄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메어와 다음 말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보고 연신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셨는데 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짐을 지게 되었다고 세상과 등을 지고 싶다는 말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나쁜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며 돈을 막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 이상으로 빚을 지거나 파산할 정도는 아니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요. 그런데도 엄마에게는 저희 위로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순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한순간에 고시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 좋아하던 미술 작품을 사는 취미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엄마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죠. 만약 젊었을 때의 엄마였다면 다시 일어나 뭐든 해보겠다고 큰 소리를 치셨겠지만 이제는 연세가 들어 그럴 기력도 의욕도 없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엄마를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되니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 열심히 살아오신 걸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망한 것도 망한 거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더 힘들어 하셨어요. 쫄딱 망하고 나니 주변에 남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남이야 그렇다 치지만 가족이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들도 저희 엄마와 저를 걱정해주는 척하긴 했지만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하단 판단이 들었는지 재빠르게 엄마와의 관계를 손절했어요. 엄마에게 돈이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했던 일까지 도맡아 하던 사람들이 엄마가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남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되었더군요. 하루는 제가 고시원에 계시는 엄마를 보러 갔는데 난방비가 없어 이불을 무덤처럼 쌓아놓고 냉골인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아 남편에게 엄마를 모시고 오면 안 되냐고 했어요. 계속 같이 살자는 건 아니고 이번 겨울만 좀 우리 집에서 보내셨으면 좋겠어. 그러자 남편이 싫다 좋다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짐을 챙겨 시댁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장모님 모시고 온다며? 그럼 난 나간다. 불편하니까. 막말로 이 집이 내 집이지 당신 식구들 데리고 와서 살라는 집이야? 아니 그러게 왜 그 연세에 무리한 투자를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시냐고. 이제 그 나이 되면 내 몸이 아니라 다 자식들 몸이야. 결국 사고치고 똥 치우는 일은 다 자식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능력도 안 되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욕심을 부려?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 언젠가 이렇게 될 것 같았어.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는 매번 하던 일이 그런 일이었어.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직까지 어디 투자하고 그러시잖아.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하시잖아. 그럼 시어머니도 그거 하지 마셔야겠네.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똥 치워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동안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어? 엄마 본인 차는 안 바꿔도 당신 차는 바꿔준 사람이야. 거기에 남자가 회사 생활하면서 기죽으면 안 된다고 되려 당신한테 용돈 주고 그랬잖아. 근데 이랬던 엄마가 쫄딱 망하니까 그냥 버리는 거니? 네가 그런 말할 게 뻔해서 내가 나가주는 거 아니야? 네 엄마랑 둘이 잘 살아보라고. 너 아직도 네가 뭐라도 있는 집안처럼 행동하는데 망각하지 마. 니네 집 망했어. 그렇게 시댁으로 간 남편은 보름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았는데 엄마는 사위도 없는 집에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며 자기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도 멀어질 것 같다고 몇 번이나 고시원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선의의 거짓말을 하며 어떻게든 엄마를 잡아두려고 했죠. 남편이 엄마 편하게 계시다가 가시라고 일부러 자리를 피해준 거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이닥치면서 이 말도 곧 거짓말인 게 밝혀졌어요. 다짜고짜 쳐들어와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막 나가더라고요. 저희 엄마에게 삿대질하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는데 엄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셨어요. 아이, 사돈, 지금 뭘 잘했다고 사위 집에 와서 이러고 계세요? 이젠 하다하다 눈치까지 말아 먹었어요. 왜 사돈이 바보 천치짓 한 걸 우리 아들이 책임을 지고 있냐고요? 등골 다 빼먹게 생겼네. 아니 대체 그동안 사업은 어떻게 하셨대요?
왜 안 하던 짓을 해선 집안을 이리 풍비박산 만드냐고요. 거기에 죄책감도 없이 이러고 있어요. 내가 말문이 막혀선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요. 내 아들 집에서 재수옴 붙으니까 나가라고요. 어딜 은근슬쩍 합가를 하려고 해? 너도 아무것도 없이 내쫓겨지기 싫으면 처신 잘해. 네 엄마 하루라도 빨리 버리라고. 그게 네가 사는 방법이니까.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버리라니요. 부모를 버리라니요. 어머님이 이런 처지가 돼도 윤호 씨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부모가 잘못되면 버리라고? 윤호 씨도 어머님도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 집안 뭐 볼 거 없으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속 보이는 짓 하는 거냐고요. 사람 본능이야. 양육 방식 몰라? 네 엄마도 할 말 없으니까 저러고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지. 쥐새끼처럼. 정작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저러고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난리길. 네가 뭐 변호사라도 돼. 너도 낄 때 안 낄 때 구분해. 그러더니 저희 엄마가 딸랑 가지고 온 손바닥만 한 배낭을 집 밖으로 던지며 2번 다시 여기엔 발길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다간 당신 딸도 죽도 밥도 안 돼. 이혼당하는 줄 알라고 했어요. 그 모습은 여태 제가 알고 지낸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악마의 모습을 본 것 같았죠. 직장 생활할 때부터 결혼 생활 때까지 저런 언행과 저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2번 다시 딸네 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며 사과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왜 엄마가 사과라 하시는 거냐고 이러지 마시라고 엄마의 몸을 세웠는데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있는 힘껏 내리치며 가만히 두라고 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나한테 사과하는데 왜 말리냐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먹잇감을 낚아챈 하이에나처럼 그 이후로도 계속 저희 엄마에게 훈수질과 비난을 멈추지 않으셨는데 무슨 선생이 학생을 다그치는 것처럼 엄마를 세워두고 삿대질을 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돈 잘난 차일 때부터 알아봤어요. 사돈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은행 지점장이었던 나보다 더 잘났어요. 구멍가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돈 크게 만져본 주제야 뭘 안다는 식으로 잘난 척을 오지게 해요. 난 그때부터 사돈이 망할 줄 알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조용히 살아요. 처가댁은 못볼 망정아 내 아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 엄마가 가는 걸 지켜보았고 엄마는 복도 밖으로 내던진 옷가지들과 개인 용품들을 챙겨 저에게 가겠다는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때문에 제가 이혼을 당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될 수 없다며 저희 시어머니 말대로 하라고 엄마가 조용히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억장이 다 무너졌어요. 엄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 엄마가 이런 대우를 받으니 저 때문인 거 아니냐고요. 그땐 제가 할 수 있는 게 시어머니와 남편과 싸우는 법밖엔 없었어요. 이혼을 생각하기엔 아이 문제도 있었고 제 뱃속에 팔주된 둘째도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시어머니도 제가 임신까지 했으니 쉽게 이혼을 생각하지 못할 걸 알고 있었고 이혼을 무기로 제게 저런 말들을 내뱉은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그 난리를 치고 나서야 남편은 집에 기어들어왔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또 한 번 대판 싸웠어요.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채 남편과는 냉정기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남편이 뭘 물어도 저도 대꾸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그런 저와 말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군요. 그러다 몇 달 후 양가 어머니들의 생일날이 다가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엄마와 시모는 생일도 같은 날이어서 결혼한 이래로 매년 생일은 합동으로 파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되고 나선 남편이나 저나 각자 엄마의 생일을 챙기게 되었어요.
뭐 저도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었으니 엄마에게 밥 사드리고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었는데 남편은 양심도 없게 그 이상으로 시어머니 생일을 챙기더라고요. 그 전년도 생일 때는 시어머니한테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저 모르게 생활비 카드로 비행기표며 숙박비까지 전부 다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저는 저희 엄마 생일도 다 제 돈으로 하는데 말이에요. 카드값 내는 건 남편 통장으로 다 나가서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제가 카드 고지서를 보면서 알게 되었죠. 또 그 생각이 들어 남편한테 당신 이번 어머님 생일 때 또 생활비 카드 썼다가 날아서 해놔도 똑같이 우리 엄마한테 쓸 거니까 생활비 내는 건 반반 내는데 왜 자기 배만 채워 부부 사이라도 이거 엄연히 횡령이고 사기야. 알아. 사람이 돈이 없으면 저렇게 된다니까. 당신 요즘 보면 아주 억척스러운 아줌마 같아. 점점 야박해지고 없어 보인다고.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생활비 카드 안 써. 내가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다 당신이랑 당신네 식구들 때문이지. 내 돈 가지고 폼 잡지 말라고 피식대는 남편에게 단단히 엄포를 놓았고 저는 일찌감치 나와서 엄마에게 갔어요. 오빠네 부부는 먼저 다녀갔다고 해서 저랑 뱃속에 있는 아기만 갔는데 올해도 너무 쓸쓸한 생일을 보내는 엄마가 애처로워 보였어요. 엄마는 저라도 도와주니 기쁘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엔 없는 것 같다 죄송스럽기만 했어요. 그런 엄마에게 오늘은 내가 진짜 좋은데 모셔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되기 전에 자주 가셨던 일식집이 있는데 거길 가자고 했죠. 가끔 그 집 수시가 생각난다고 했던 엄마의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엄마가 손사래를 치며 싫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하니 분명 그 집에 가면 주방장이고 거기 오는 손님들 몇몇이 엄마를 알아볼 텐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냥 그때의 추억은 그대로 남겨두고 싶다고 하시는데 마트 푸드코트에 있는 초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파는 초밥도 어디 못지않게 맛있다고요. 늘 당당하고 기백 넘치던 엄마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속상했어요. 기어코 저를 마트 푸드코트로 데리고 가서 초밥을 시키시는데 제가 여기서 슬퍼하면 엄마는 더 슬퍼질까봐 눈물을 꾹꾹 참고 초밥을 사드렸고 많이는 아니지만 수정의 용돈도 엄마 주머니에 넣어드리며 월급 올라가면 더 많이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식사가 끝이 나 엄마에게 우리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남편 놈은 시어머니 생신해드린다고 저녁 늦게나 올 게 뻔했거든요. 괜히 류서방이랑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째 자기 집에 왜 왔냐고 할 텐데 엄마 그냥 갈게. 나 때문에 난처한 상황 만들어서 니들도 싸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여기가 무슨 자기 집이야 전세인데 괜찮아 엄마 가자. 그리고 이 집도 이제 곧 빼야 될 것 같아. 여기 집주인이 집 판다고 하더라. 집주인 바뀌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슬슬 집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집은 또 어디서 구하고 애 낳고 산후조리할 때 이사까지 하게 생겼어. 아이고 그래 우리 딸 힘들어서 어떡하면 좋아 이럴 때 엄마라도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그나저나 집주인은 바로 집 내놓는다고 했니? 응 벌써 내놓은 것 같더라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가면 문 좀 잘 열어주라고 하더라고. 벌써부터 걱정이야. 그렇게 엄마와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 차례 문자가 연이어 날아오더라고요. 누가 급한 연락을 했나 하고 핸드폰을 봤는데 남편이 생활비 카드를 쓴 내역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카드 내역 문자 신청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혹시 몰라 다시 신청을 해놨는데 또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을 이 카드로 썼더라고요. 그것도 소고기집에서 60만 원이 넘게 말이죠. 저는 그 내역을 보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왜 전화를 걸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야 이 얌생아 내가 말했지 당신 엄마 생일은 당신 돈으로 해결하라고 분명히 내가 말까지 했는데 또 생활비 카드로 돈을 긁어. 그것도 60만 원이 넘게 니들이 먹은 고깃값을 왜 나까지 내야 되는데 난 오늘 우리 엄마 6천 원짜리 초밥 사줬다.
나도 똑같이 60만 원 쓸 테니깐 그렇게 하라. 당신이 이따위로 나오면 나도 똑같이 할 거라고. 아, 잘 됐네. 지금 집에 엄마 와 있는데 60만 원 쓰러 가야겠네. 아마 제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도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남편 전화를 뺏어들어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 누가 겁낼 줄 아냐며 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돼 시어머니랑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몇 개월 만에 4명이 한자리에 만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준다며 엄마부터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에 질세라 시모에게 당신 아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말에 남편 놈이 저보고 어디 싸가지 없이 자기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며 저희 엄마를 향해 봉지를 던졌어요. 딸년 잘 못 키우고 집안 말아먹은 장모님이 60만 원짜리 소고기 먹을 자격이 있으세요? 장모님은 이 갈비대 하이타 드세요? 그게 딱 장모님 처지랑 맞는 음식이니까 우리 엄마는 장모님처럼 자식들한테 민폐는 안 끼치니까 60만 원짜리 고기 먹어도 되죠. 근데 장모님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아, 이깟 갈비대로 감지덕지지.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가 남편 놈을 있는 대로 밀쳤고 엄마는 그런 저를 말리며 뱃속에 있는 애 잘못된다고 나가자고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힘으로 저를 제압하며 한 번만 더 까불고 기어오르면 그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해대는데 이게 두 자식의 애비로서 할 얘기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이 이 정도로 쓰레기였나 싶었고 이걸 가만히 지켜보는 시어머니가 더 소름이 끼쳤어요. 마음 같아선 더 들이받고 싶었지만 엄마가 저 다친다고 한쪽 방으로 데리고 와서 문을 걸어 잠그더라고요. 그리곤 절 진정시키는데 그 난리 속에서도 침착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엄마가 조금은 원망스러웠어요. 어쩐 남편과 시어머니 말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다 잃게 되면 이렇게 힘도 목소리도 낼 수 없게 되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날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집이 팔렸다면서 이번 주 주말에 바뀐 집주인과 만나 전세 계약 건에 대해 얘기를 다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이럴 때 쳐다보기도 싫은 남편과 마주 앉아 의논을 해야 한다는 게 짜증만 났어요. 남편에게 대충 알리고 주말에 바뀐 집주인이 집으로 온다고 말을 전했죠. 그렇게 주말이 됐고 집주인은 약속 시간에 맞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벨소리에 남편이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여기 왜 또 왔냐고 아직도 볼 일이 남았냐고 나가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왔길래 저런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저도 현관문 쪽으로 가니 현관문 앞엔 저희 엄마가 우두커니 서 계시는 겁니다. 저도 그런 엄마에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니 전 집주인한테 연락 안 받아서 이번에 계약한 바뀐 집주인 갈 거라고 그게 나야 내가 이 집 샀다. 그 한마디에 저도 남편도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안이 벙벙해 엄마만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장난치고 있냐며 할 일이 그렇게도 없냐고 하는데 엄마가 그런 남편의 면상에 계약서가 들은 부동산 파일을 집어던지며 귀 먹었냐고 내가 이 집 주인이 됐다고 못 믿겠으면 부동산 계약서 보고 등기부 등본까지 떼보라고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일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어요. 그 난리가 있던 날 엄마가 저한테 딱 이틀만 기다리면 다 해결을 해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땐 하도 정신이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들었는데 정말 이틀 후 엄마의 말이 퍼즐 조각처럼 다 맞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벌벌 떠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부동산 서류를 하나씩 다 훑어봤고 엄마의 이름을 확인한 후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저희에게 감춘 어마어마한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엄마가 저희를 속이며 사업체가 망한 척 사기당한 척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는 그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시어머니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사업적으로 도움을 준다며 투자자도 소개해주고 도움될 만한 사람들도 소개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소개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몰래 듣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 시어머니가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데 그 계획은 바로 저희 엄마의 사업체를 꿀꺽한다는 계획이었대요. 저희 오빠나 저나 어차피 엄마 사업체에 관심이 없고 돈 욕심도 없으니 이 사업체의 명의를 슬슬 자기 아들한테 돌린 다음 천천히 본인 명의로까지 다 돌려놓고 버릴 거라고 했다는데 처음엔 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대요. 시어머니 입으로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고작 남들이 하는 이야기로 몇 년째 세월을 함께한 사돈을 다짜고짜 의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그런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저희 시댁 식구들의 민낯을 어떻게 밝혀내야 할까 고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안을 해낸 끝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 모든 일은 저희 오빠와 상의하고 미리 다 오빠의 명의로 돌려놓고 망한 첫 밑작업을 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같이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저를 살리려고 이런 수모까지 감내하며 이런 일을 벌인 거구나 싶어 한편으론 다행이면서 한편으론 너무 죄송스러웠죠. 남편은 저희 엄마의 말에 장모님 저는요 정말 몰랐던 사실입니다. 엄마가 뒤에서 그런 일을 꾸미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냉세해요. 그러니까 저랑 엄마랑 엮지는 말아주세요. 전 정말로 결백해요. 제가 어떻게 감히 장모님 명의로 넘보겠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그럼 난 류서방 믿지 자네는 자네 어머니랑 한통속 아니라는 거 믿어. 근데 자네 인간성은 이제 못 믿겠네. 나한테 갈빗대 던지며 핥아 먹으라고 했던 그 인간성은 절대 못 잊겠지. 내가 알던 자네의 거짓 모습도 알게 됐으니까 이제 내 딸이랑 이혼하고 그만 내 집에서 나가주겠나. 내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어디 한번 버텨봐. 이 썩은 내 나는 갈빗대나 처먹으면서 엄마는 쇼핑백 한가득으로 채워온 갈빗대를 남편에게 쏟아부으며 그날의 치욕을 갚아주는 것 같아요. 이 소식에 시어머니는 거의 잠옷바람으로 불이 나게 달려와 오자마자 몸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엄마에게 고개를 숙이며 자기가 했던 모든 짓들을 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며 한 번만 너그럽게 넘어가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모에게 사람 영혼을 갈기갈기 파괴해 놓고 이제 와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다시 붙여지냐고 했죠. 나나 엄마나 당신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면수심에 파렴치한 모습들 다 봤는데 그게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남편 놈한테는 전세금 빼서 나한테 절반 내놓고 위자료까지 줘야 될 거라며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이혼이 무슨 말이냐고 자기가 잘못한 거지 자기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아니라고 하길래 이혼은 당신이 못 시켜서 안달 아니었나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친정도 망해서 도움받을 데도 없는 마당에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살라고. 그래서 나 지금 이혼하겠다고 우리 친정 망한 거 아니어서 도움받을 데 넘쳐나니까. 그렇게 엄마는 남편 놈을 엄마네 집에서 내쫓았고 저는 둘째 출산하자마자 엄마가 아는 변호사님을 선임해 바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놈이 저희 엄마에게 했던 부당한 대우들도 엄마가 녹음을 해놓고 수기로 적어둔 게 있어 다 확보해 놓은 증거로 이혼 소송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죠. 이혼 소송 기간에도 시어머니는 제 직장까지 찾아와 자기 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때문에 더럽혀진 거니 자기가 사라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은행 보안관을 불러 몇 번이나 그런 시어머니를 쫓아냈어요. 그렇게 이혼 판결은 아주 흡족하게 나왔는데 남편이 제게 집 뺀 전세금을 절반이나 줘야 했고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와 양육권까지 전부 다 줘야 했어요. 저런 난폭하고 인간성이 바닥인 사람한테 애 양육을 어떻게 시키겠냐고요. 시댁 식구들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1년 정도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온전히 엄마의 희생이 녹여졌다 생각하니 이제라도 엄마한테 더 효도하며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또한 이런 책에 그만 미안해해도 된다며 넌 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던 착한 딸이었잖아.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너를 너무 내 뜻대로 키웠구나.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만 컸구나 하는 생각.
이 결혼도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 마무리도 엄마가 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죄책감 들고 살아도 돼. 이혼도 잘한 거고 어쩌면 저도 엄마한테 이 말이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네 잘못 아니라는 말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항상 이런 신념을 갖고 두 아이를 바르게 잘 키워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비록 아이 아빠는 옆에 없지만 아빠 없는 아이라고 생각 안 들 정도로 훌륭하게 잘 키우려 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하는 연습도 하나씩 해나가려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쓴소리도 달게 듣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